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네, 오늘 뉴스톱10도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한 개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제 먼저 3위 선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전 역사 강사입니다. 어제 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국민의힘은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씨에 대해 전당대회 출입 금지라는 강한 조치를 내렸지만 전 씨는 다음 주에 있을 PK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와서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뉴스톱10 10위 주제 먼저 공개합니다. 예, 개그맨이자 방송인 김병만 씨입니다. 전처 딸을 파양했습니다. 입양한 딸을 파양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지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병만 씨가 지난해 채널A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서로 갈 길은 가야 되는데 이 끈은 끊겨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니까 아이 키우는 데는 나는 충분히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성인이 됐으니 이제 나도 내 갈 길 갈게.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지. 합의가 안 되니까. 예, 임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병만 씨가 재혼을 다음 달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2010년에 결혼을 했었고 혼인신고까지 했었고 하지만 2023년, 그러니까 13년 뒤에 이혼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이 사이에 자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 자식은 김병만 씨의 자식이 아니라 이 결혼했던 이 여성이 결혼을 했었고 그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입양을 했던 거죠. 근데 김병만 씨가 이번에 새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딸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사실관계 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 김병만 씨가 2010년도에 혼인신고를 할 때 이 전 부인이 원래 데리고 있었던 이 자녀를 이 김병만 씨가 친양자 입양을 했던 겁니다. 이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건요. 온전히 김병만 씨의 친자와 동일한 법률 관계를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친부와의 그런 거적인 법률 관계는 모두 단절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요. 이 둘이 이혼을 하게 되려다도 이 자녀는 여전히 김병만 씨의 친자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 김병만 씨의 전 부인과의 이혼도 쉽진 않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김병만 씨가 두 차례 먼저 파양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 당시에는 이 딸이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파양 관련된 소송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파양을 인정해 줌으로써 결국 이제 친자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된 거고요. 물론 2심, 3심 판단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결정이 변복될 확률이 좀 낮지 않나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법원에서 세 번째 소송, 그러니까 파양을 허락한다라고 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친양자 입양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파양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자 관계를 형성해줬다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 곧바로 단절시키는 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 때문인데요. 사실상 친양자 입양이 파양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재판이 필요하고요. 두 가지 정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저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친부의 학대라던가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있을 때 내지는 자녀가 이 부에 대해서 어떤 폐륜 행위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결정적인 판단은 이제 일각에서는 이 소송 과정에서 이 자녀가 김병만 씨에게 허위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이 폐륜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엄마 편을 들면서 김병만 아빠에 대한 뭐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거나 아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짓으로 얘기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김병만 씨의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재판부에서 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어떤 부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고 이미 성년으로 다 성장한 점 그리고 이제 이후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 어떤 부녀 간의 정이 남아있다고 보기 예.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이것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만 씨의 법률 대리인과 저희 채널A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회류는 아예 판단을 안 하시고 친양자로 입양된 자의 복리를 위해서 파양하는 것이 맞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너무 장기간 민형사상 소송이 끼어가지고 본인이 고생을 하고 있고 친양자 대접의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미성년일 때 자의 케어를 하라고 파양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 성년이 되는 경우까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어쨌든 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건 파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전처에 있었던 그 입양했던 딸이 성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녀 복리를 위해서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김병만 씨의 상대 쪽, 그러니까 전부인 쪽에서는 9월에 재혼하는 김병만 씨가 이미 혼외자 둘을 데리고 있었다. 2023년에 이혼이 최종 확정됐는데 애 둘을 낳았다? 그럼 결혼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것. 이러면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당시 입양한 김병만 전처의 친딸이 지금 또 소송을 걸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자면 사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친양자는 김병만 씨의 나중에 상속을 받을 상속인의 지위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둘이 결혼 생활은 좀 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2년 정도 이후부터는 계속 별거를 해왔고 이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종료된 것이 2023년이지 이전부터 파탄되어 왔다고 지금 김병만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지금 곧 결혼할 이 여성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2명 태어난 상태임은 지금 맞다고 김병만 씨도 그러니까 혼외자는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탄 이후에 만남과 자녀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혼인 당시 친양자 입양을 했던 이 전처의 친딸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딸 두 자녀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자녀가 친자녀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 둔 상황인 그렇군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자녀와 돈과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9월에 결혼을 다시 하게 되면 나중에 파양이 됐으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1심 판단이 내려온 거지만 최종적으로 파양이 확정이 된다면 이제 김병만 씨와의 그 자녀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상속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요. 이번 지금 친손자 관계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는 친딸의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만약 확정되어서 더 이상 이 자녀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친생자 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소송 역시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재혼도 많이 하고 또 3혼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종종 발생합니다. 이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혼 과정이 있을 때 당연히 전에 데리고 온 서로의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친양자 입양을 통해서 완전한 한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이혼하게 될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도 이혼했다고 해서 친양자 입양의 파양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참 결혼하고 재혼하는 거 요즘에 참 잦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 난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흥민 LAFC에 입단을 했죠. 이 기자회견장에 참석을 했는데 한 LA의 시의원이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들어보시죠. How smart is LAFC? Let's give it up because this is the right time to bring the right person. And,
no pressure, but when a World Cup comes, we're expecting a win here in Los Angeles for the USA, aren't we, everybody? There you go. And so we are here to support you to get that done. So well. 예, 축구 좋아하는 송영훈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자, LA 시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평소에 축구에 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럽 축구와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좀 혼동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손흥민 선수의 입단식은 LA에서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FC 서울의 리오넬 메시 정도 되는 스타 플레이어가 영입됐는데 예. 거기에 서울시장, 서울시의원 뭐 일제히 참석을 한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LA에서 월드컵이 열릴 때 미국이 우승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냐. 손흥민이 그것을 도우러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여지고, 손흥민 선수가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웃음으로 대처한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굳이 진지하게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미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싶으면 결승전에 올라오는 게 먼저죠. 아직까지 월드컵에서 결승전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미국 땅에서 열리니까 이번에 한번 또 기대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희망의 발언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LAFC에 입단을 했는데 원래 토트넘에서 같이 뛰었던 골키퍼가 있습니다. 위고 요리스라는 선수인데 2020년 토트넘 시절에 라커룸에서 충돌을 했었어요. 야,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 네가 아무리 공격수지만 왜 그 수비를 안 해? 라고 했더니 손흥민 선수가 나 열심히 하잖아. 너 왜 날 존중하지 않아? 해서 거의 고성이 오고 가는 장면이 영상에 공개가 됐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5년 뒤 LAFC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오, 소니 너는 존경받는 선수야 라고 태세 전환을 했더니 손흥민 선수 집에 온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참 축구에서도 영원한 적과 영원한 동지는 없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7월이죠. 당시에 손흥민 선수와 위고 요리스 선수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토트넘에서 뛸 때 당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전에서 잠시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반전 막판 무렵에 토트넘이 매우 위험한 역습 상황을 맞이했고, 실점은 안 했지만은 요리스 선수가 하프타임 때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얼굴이 좀 손흥민 선수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네요. 목격이 됐었고, 그 이후에 라커룸에서도 상당히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은 큰 충돌은 아니었던 것이 당시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만큼 선수들이 승리를 위한 열망이 강하다 보니 빚어졌던 일이고, 그날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 토트넘 복장 팀으로서는 마지막 경기를 서울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끝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산 갖고 논란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여성 인터뷰어가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런데 뒤이어서 인터뷰를 한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 선수는 본인이 우산을 저렇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여성을 배려하는 마인드의 차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성에게 우산을 들게 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상황으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당시 손흥민 선수가 입고 있던 유니폼에 바지 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저 뒤쪽으로 돌리고 있는 손에 저렇게 방송 장비, 마이크를 연결하는 저 장비를 손에 쥐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고, 벤 데이비스 선수는 저걸 옷에 부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하나 여유가 있어서 우산을 들고 있었던 그런 해프닝에 가까운 장면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든 건 앞만 보면 안 되고요. 뒤도 이렇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외시에서 주목받을 정도로 저 사건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LA 뉴욕타임즈에 이 축구 스타가 여성 리포트를 위해 우산을 들어야 했나. 이런 내용까지 외신에 보도될 정도니까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준비한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7위 주제입니다. 문틈 사이로 빼꼼 보이는 저 장면, 여수의 한 식당입니다. 자,
임준 변호사님, 여수에서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여수에서 장어탕을 파는 한 식당이 문제가 된 건데 이 문틈 사이로요.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이 남기고 가ban 반찬을 그 그릇에 들어서 반찬통에 다시 넣는 그러니까 잔반을 재사용하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저기가 포착이 된 쓰레기통이 겁니다. 아니고 음식 반찬통에 다시 넣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잔반을 재사용하게 되면은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던 반찬은 이제 다른 새 반찬과 합쳐지면은 당연히 세균 같은 부분이 번식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잔반 재사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라 여수 측에서도 당연히 이 현장을 다시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일부 면허 정지, 행정처분 등과 함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이 젓가락질에 또 침 같은 게 묻어 있으면 변질되기 쉽잖아요.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분명하고요. 우리 식당 가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잔반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광고 문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먹는 손님들도 적절한 반찬만 먹는 거 중요하겠지만 식당 입장에서도 절대 재사용하지 않는 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예, 여수에서 그동안 몇 차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그것 때문에 어저께 자정 결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수 위생은 약속 여수 적당한 가격 여수 다 함께 실천 저렇게 시민들까지 나서서 또 업주들까지 나서서 깨끗한 여수를 만들겠다. 정직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이 잔반 사용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도 다른 논란들이 여수에 더 있었죠. 그렇죠. 사실 여름 한창 휴가철인데 여수가 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요. 이제 1인이 식사를 하러 갔다가 2인분을 시켰는데도 빨리 먹고 나가라고 구박을 받는 이 유튜버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2인분 음식을 다 시켰고 지금 충분히 아직 음식을 먹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리를 비켜달라는 식으로 왜 혼자 왔냐는 식으로 말 그대로 면박을 줘서 해당 식당이 정말 크게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1박에 40만 원이나 하는 이 숙소에서 수건이 제공되었는데 벌레. 네, 이 수건에 걸레라고 적혀 있던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위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구멍이 발생한 것 아닌가. 논란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자정대회까지 열리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수에 많은 맛집들도 있고요. 볼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또 지역 주민들과 여수시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너무 여수를 몰아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정치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이 또 한 차례 두 국가론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통일하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두 국가론 발언으로 한바탕 통역을 치른 바 있는데 이번에 또 그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해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우리 헌법에도 써져 있잖아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엄청난 희생과 갈등 그걸 수반하겠죠.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북한 실체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정경 분리 선언하고 헌법 해석도 다시 하고 북한에 대한 호칭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홍보부단장, 전 건대 행정대학원장이셨는데 자, 북한 호칭을 재검토하자. 그럼 우리는 북한을 뭘로 불러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방 이후 분단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상 과제는 북한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헌법적 가치인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안을 제안했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친북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상당히 바뀌어서 격세지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이 이거 지난번에도 이걸 얘기했다가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이제 꺼낸 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북한에 대한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남한과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다. 그렇게 해서 이국가론을 지금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같으면 북한이 이국권을 주장했는데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런 걸 주장했으면 이것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아마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지금은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좀 호혜 평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그런 통일 기조가 상당히 바뀐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저런 주장을 지금 꺼내놓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지금 임종석 실장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면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요, 검토되고 있는 바는 아니고.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의 개인 의견이죠. 그리고 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한다거나 검토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의 어떤 입장이 아닙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왜 굳이 또 이제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신이고 입장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하면서 화해국면, 대화국면을 주도했던 역할에 기해서 볼 때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개인적 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지금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보고자 대화국면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군사 훈련의 조정이라든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도 접촉이 시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두 국가론을 다시 꺼내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같이 해석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북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헌법상 영토장이 굳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두 국가론으로 가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말대로 된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두 국가, 우리의 소원은 분단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어제였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밭 호남을 찾아갔는데 현장 최고위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이후에 첫 현장 최고위로 전남 광주 합동 회의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당위원장님과 전남 도당위원장님 오셨는데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죠? 사무총장께서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남이 고향인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정청래 대표가 아니 내가 왔는데 광주 지역 의원들 다 호남 지역 의원들 어디 갔어?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SNS에 그 불참했던 의원들이 글을 난 이래서 못 왔고요. 저래서 못 왔고 해외에 있는데 엄청 올라왔던데 좀 군기잡기입니까? 이제 군기를 잡으려고 한 의도는 없었지만 군기를 잡아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호남을 처음으로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대표로 만들어진 지역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호남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또 전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호남 지역 국회의원이 아마 광주가 8명, 한 전남이 1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가 안 오고
또 중요한 거는 당대표가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했는데 못 온다고 하면 당대표실에 제가 여러 합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사실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가철이니까 예,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불호령을 내렸던 정청래 대표.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계속 감싸고 있는데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일을 잘하면 그 자리에 맞게 그냥 인선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실사구 시형 탕평 인사로 언론에서도 당내에서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국제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오늘 오기 전에 국제위원장 유임 이렇게 써놓고 왔습니다. 영어를 잘한다. 예, 과거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 아니요, 네. 괜찮고요. 영어로 해봐. 영어로. 네. Hi. 이재명 대표 그 외신 기자 하건 그럴 때 강선우 의원이 사회 보면서 영어로 막 싸브랑 하잖아. 예, 송영은 전 대변인.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대해서 했던 말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강선우,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선 직후에 나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 당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자, 그리고 어제는 강선우 통역사처럼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국제위원장 유임이라고 했는데 아까 하이 헬로우 정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설마 민주당의 166명 국회의원 중에 강선우 의원만큼 영어 잘하는 의원이 없겠습니까? 강선우 의원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는 잘 할 거예요. 그러나 갑질 문제로 많은 민주당 보좌진에게 상처를 줬고 또 우리 국민들께도 굉장히 큰 박탈감을 준 인물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을 본인도 최종적으로는 인정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했다고 보여지는데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강선우 의원을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는데 강선우 의원실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급 보좌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예. 정이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으면 본인이 당대표 국회의원 다 그만두고 보좌관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여론은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지명철회도 하지 않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요. 당 대표의 말을 통해서 그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거든요. 저렇게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강선우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의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던 정신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을에 대해서 갑질을 했던 국회의원을 저렇게 감싸고 돌 때 그러면 을은커녕 병정무에는 도대체 민주당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을 것인가. 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주식거래 논란으로 단칼에 사실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이춘석 위원장은 이렇게 제명을 하면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만 뭐 유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감싸는 이유는 뭡니까?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자진 사퇴는 했지만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아직 상당히 남아 있고요. 의정활동을 잘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당대표인 이 정청래 대표로서는 특별한 강선우 의원과의 이 친분 관계를 떠나서 이 과정에서 위축된 강선우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런 발언 또 국제위원장 유임 이 조치가 그간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면책을 하고 인정하느냐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그 논란의 과정에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재발 방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에 대한 조치는 조치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조치는 당의 대표로서 의원이 의정활동에 다시 복귀해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겠다, 힘을 주겠다, 힘을 실어주겠다 그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명단에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전 부위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는 빠졌죠.
하지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모두 석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전행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치 공작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장성호 단장님. 네. 김용 씨는 지금 2심에서도 징역 5년인가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압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돈을 받은 걸로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런데 왜 김용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선처를 아니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성 경쟁 아닐까요? 존재감 부각. 민주당은 좋겠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면권자지 않습니까? 물론 국무회에서 국무총리가 사면 대상자를 국무회에서 결정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그래서 사면이 대통령이 물론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뭐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 저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은 그야말로 이재명 전 대표고 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물론 뭐 항소심까지도 징역 5년에 벌금 7천, 추징금 6억 7천 이 정도로 한 김용 전 부원장이고 정진산 실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례, 백현동, 대정동으로 인해서 재판을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법원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전현희 물론 변호사이시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떤 핵심적인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이런 사면을 건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사면에도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라든가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례에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튀는 행동을 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튀면으로써 나중에 당내에서는 입지 구축이라든가 향후 뭐 지방선거라든가 총선 관련해서 정치인은 결국은 공천에서 약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숙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는 정치적인 누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직 뭐 재판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왜 이렇게 감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나왔더군요.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특별 사면을 한다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이 될 것입니다. 재판에서 진술 번복까지 해가며 이재명 후보를 보호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여 속된 말로 국민 여론의 간을 본 후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까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전영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과 송영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칼날에 휩쓸렸던 사람들이다. 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이재명 대표와 다 어떤 관계,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대표였죠. 그래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의 관계였고 그 이후에 송영길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계양을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직을 바탕으로 불체포 특권을 향유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대선에 나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물들이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저렇게 무슨 정치검찰의 희생양인 것처럼 민주당이 프레이밍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만약에 검찰의 증거에 하자가 있거나 그건 뭐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힐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설령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재심 청구를 해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부터 희생양이라고 포장하면서 사면을 위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 지금 국민들께서 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국민들께서 갖고 계실 겁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형이 이미 선고된 바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형을 살고 있으면 사면복권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는데 왜 전용기, 전현희 의원 등등 이 나름 친명계 의원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벌써부터 정권 초반부터 파기환송해야 된다, 뭐 사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뭐 전용기 의원이나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 김용이나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의 수사 관계, 기소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김용 씨나 정진상 씨 같은 경우도 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금 혐의가 증명되어서 유죄라고 판결이 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의 진술 자체도 수시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김만배 씨의 진술도 사실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유동규 남욱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식인 것이고 2심때 같은 경우도 구글 타임라인에서 나는 증거가 이렇게 있다,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나름대로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제 의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 김용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본인 스스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냥 대법원에서 상고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확정되어 가지고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대장동 재판 결과는요 10월 말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유심히 지켜보시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탑10 3위 주제입니다. 어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이 결국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탐만하고 있습니다. 단 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어겐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분들 거짓 나팔수들에 빌붙어 있습니다.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기다려. 그거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 왜 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제 전당대회가 전한길 대회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전한길 씨가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손짓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한바탕 논란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모든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조치가 나왔고 그랬더니 나 기자인데 나 언론인으로 간 건데 다음 주에 있을 PK 전당대회도 갈 건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이후의 전당대회 일정의 출입 금지 조치로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한길 씨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당권 유력 주자들이 전한길 씨 앞에 가서 전한길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당권을 얻고자 하는 전당대회가 이번의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 전한길 씨가 저런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후에 출입을 금지해서 저렇게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지는 못하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윤 어게인을 얘기할 건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 징계 조치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 전체가 자초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의힘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목소리가 완전히 제거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국 전환길 대회로 끝날 것이라는 점은 지금으로서도 명확해 보입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앞으로 전환길 씨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커질지요. 관련돼서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김건희가 그러면 안 되지. 전당대회인데 대놓고 뭐 있는지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 앞에 화면에다가 전환길 띄워놓고 전환길에 영상 보여주면서 비난내고 욕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좀 이따가 조경태 나와서 또 전환길 욕하면 안 되지. 진짜로 또 배신자야. 정말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할 것입니다. 외치는 거는 뭐 그런 게 외칠 수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정성호 단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전에 긴급 비대위를 열어서 이거 중앙윤리위원회를 이첩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고 빨리 결론 내리겠다. 왜냐면 다음 주에 PK 합동연설회가 있으니까. 네. 전환길 씨는 나는 간다. 나는 언론인으로 가는 것이니까 나는 나의 출입을 막을 생각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보이십니까? 저기서 지금 이제 당으로서는 저런 모습이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폭력 형상이라든가 언어 폭력 같은 게 상당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권 투쟁이라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 계파라든가 각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각에서는 전환길을 출당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제명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보수 정당 물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하에 있을 때 대표 있을 때는 상당히 일극 체제로 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이 저는 보장돼 있고 전환길 같은 저런 효과 저런 것들을 당 내부 민주적인 시스템 위에서 저런 것들이 정리되는 정당의 기능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일종의 지금 당의 노선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부여해준 그런 여러 가지 임무와 역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직무유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더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저런 혼란스러운 것들도 다 백가쟁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런 것을 당의 내부 시스템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바로 징계한다든가 그렇게 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한 당의 그 생물학에 보면은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그 항상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당장 누구를 자르고 제거하고 그리고 출당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보수의 계멸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그동안 역사와 전통과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수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누구 하나만을 출입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조경태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정당 지지도만 보자면요. 민주당이 44, 국민의힘 16입니다. 16이라는 숫자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낮은 숫자고요. 심지어 어제 전당대회가 열렸던 TK,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마저도 37대 23. 오차범위 바깥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 지역에서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의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1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요. 3년 반 전에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권 획득에 성공할 때 대선 득표율이 48.6%였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2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3분의 1만 남아있고 그 숫자마저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전당대회 중인데 컨벤션 효과가 발생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역컨벤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한길 씨 같은 인사가 전당대회장에 들어와서 저렇게 배신자를 연호하게 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입니다. 전한길 씨는 저 전당대회장에 들어오길 언론인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언어 도단입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는 전한길 씨에게 언론인 비표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언론인이면은 왜 당적을 갖습니까? 중립적으로 취재를 해야죠. 세 번째, 저 자리에서 운동권처럼 팔뚝질을 하면서 특정한 구호를 연호하게 하는 것이 취재 활동입니까? 명백하게 정치행위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자리에는 원칙적으로 책임당원만 들어오는 겁니다. 전한길 씨 아직 책임당원 자격이 없어요. 일반 당원이 각 당회별로 50명까지 신청하면 선거인단이 될 수 있지만 전한길 씨가 선거인단이 됐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법하지 못하게 저기에 들어와서 저렇게 소란과 소동을 야기한 것입니다. 당에서 윤리위 조사에 착수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 이전에도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입당한 이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서 엄정한 조치,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까요?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예, 그리고 장동혁 이렇게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당 대표는 정청래 당대표로 결정이 됐죠. 김문수 후보 이렇게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 지 2달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파탄이 났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뽑힌 정청래는 미국 대사관절을 담을 타넘고 침입하여서 폭발물을 던지고 신나를 뿌려서 불을 지른 극좌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이 해산해야 할지 물어보자. 자,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요. 김문순대 씨 여론조사해보자. 김문순대 씨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소방서에 119에 전화해가지고 자꾸 관등성명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 김문수인데 그래서 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종의 갑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 젊은 2030 세대층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일화인 거죠. 근데 이제 김문수 지금 후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이 해산해야 될지 대통령에게 끝장 토론 제안한다라고 하는데 끝장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은요, 이 국민들에게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신속한 어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에서 패배했고 대선에서 패배했고 또 주마다 나오는 정당 지지율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더 이상 누가 어떤 당이 해산할지 뭐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본인이 무난하게 전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1등해서 당대표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동혁이라는 신인 후보가 극우 보수 유튜버들에게 면접 보고 나더니 바로 1일 추격을 하니까 자꾸 극우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 3가지,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하셨던 분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 부정선거에 옹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당대표 후보에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숫자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도 또 당심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22일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종 당대표는 누가 선정이 될까요? 저희는 내일 4명의 당대표 후보를 놓고 토론회를 펼칩니다. 저희가 생중계해드리니까 꼭 한번 보시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8억 원대라고
특검이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손해가 아니라 8억 원대 이득이다. 예. 자,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까요. 자제 좀 준비하시는 거 아니요.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예, 조기현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 김건희 여사 측은 일단 계좌만 빌려줬고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특검에서는 영장 내용에다가 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2년 2개월 동안 김 여사가 3,700번 이상 매매 주문을 냈고 8억 1,000만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가담한 공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로 든 게 그 주가 조작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예상 밖의 큰 돈의 수익률을 정해줬다. 이 돈 성공하면 성공 보수로 드릴게요. 이거를 얘기했다는데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보통? 뭐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은 아마 계좌 분석을 다 끝냈을 거고요. 아마 특검 수사 이전에 이미 이 수익에 대해서 이 검찰에 제출된 검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23억을 최은순, 김건희 씨가 얻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얻었다. 1차 보고서가 있었는데 특검은 구체적으로 이 통정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시점과 이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하고 8억 1,000만 원으로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기존 입장대로 계좌만 빌려줬고 주가 조작 사실 몰랐다는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는 이미 이 서울고검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미래에셋 관련된 녹취록 등을 통해서 당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에서 증권사 직원과 나눴던 통화 내용을 통해서 실제 김건희 여사가 알고 했다는 확실한 정황을 넘어서는 이 증거를 확보했고 그것을 아마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2011년 11월경에 관련된 통화 내용에서 확인된 건데 이렇게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이 계좌를 맡겼던 측과 40% 전체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고 그 40%라는 게 이례적으로 큰 큰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 거예요? 그렇죠. 통상적인 수수료 수준을 넘어섰고 그러니까 본인이 60% 40%라고 하면 1인 매매에서도 있을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은 이 통정무매를 알고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인 것이고 특히 이 대화를 한 직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로부터 1억 7천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내역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모르고 계좌만 맡겼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수수료로 줄 돈을 수표로 뽑았다. 예, 찾았다는 내용까지 보도가 됐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뒤엎을 만한 물증을 특검이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만간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죠. 과연 이 정황들이 김 여사의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자,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관련된 여론조사 횟수도 특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저희 지금 전화했는데 예.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정 단장님.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요구했다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내가 사업인인데 내가 공짜로 뭘 바라고 뭐
공천해 줄 테니까 여론조사 갖고 와. 나 이렇게 주장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 뭐 팩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총 58회라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무방해라든가 직권남용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 7,440만 원 이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받았으면 그냥 갖다 줬기 때문에 그냥 받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두 번째 사유로 정치강구 위반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핵심적인 사안이고 그때 자택에서 명 씨와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해서 만나서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서 공천 청탁 얘기가 오고 갔다 이거죠?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장제원 전 의원 이제 후에 비서실장이 되죠. 장제원 전 의원을 통해서 윤상현 당 공관위원장한테 전달을 했고 물론 전달을 받았다. 그런 것은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실토를 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공관위에서 이것은 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구속의 핵심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워낙 혐의들이 많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공세, 특검은 이런 걸 확인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구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성필 부대변인. 네. 사실 뭐 목걸이, 신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조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어머니를 사들인, 친정 어머니를 사들였는데 그게 오빠 집에 가 있었고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 그걸 다시 빌린 거라는 게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인 거고 특검 측에서는 아니 모조품, 진품이 2015년에 나왔는데 어떻게 2010년에 모조품을 사서 부모님, 어머님을 드릴 수 있느냐. 이 발언은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어떤 혐의가 있었을 때 제대로 된 강도 높은 수사와 조사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특검팀에 대한 대응을 느슨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변호인들하고도 저는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어떤 측근들과 그 어떤 증거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바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어쨌든 재판부에서 저렇게 지인에게 빌렸다, 오빠에게 선물했다, 엄마에게 선물했다, 내가 샀다, 언제 샀다. 근데 바로 거짓말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저는 재판부가 봤을 때 구속영장을 바로 이렇게 발부할 만큼 너무나도 증거 인멸, 입맞추기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통일교 그 윤영호 본부장하고 대화를 들어보면 이게 인상을 받아가지고 건강해졌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건 사실 인상, 가방, 목걸이는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를 잘 받았다는 말 하기가 멋쩍어서 우회적으로 인삼만 잘 받았다라는 것을 말한 것 같아요. 김 여사 쪽에서는 또 인삼 안 먹는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본인도 태양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먹었다고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라는 걸로 추측해 볼 수도 있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원 대변인. 지금 발치수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250이 싣느냐, 260 싣느냐. 특검 측에서 주요한 발언은 가방 갖다 주고 신발로 바꾼 발 사이즈가 250인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 집에 있었던 신발은 다 260이었다. 잘못된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안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유럽 사이즈를 또 얘기하네요.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저 유럽 기준 39 샤넬 슈즈 사이즈는 밀리미터로 환산하면은 이제 260mm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검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 여사 측에서는 이걸 재반박하기를 본인의 집에서 압수수색 당시에 발견되어서 촬영된 신발들 260mm 사이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이 뭐 샤넬 슈즈 사이즈로는 40 또는 41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적어도 뭐 구속영장 단계에서 명확하게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재판에 가게 되면은 신체 검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발견된 신발이 치수가 얼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입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발 크기를 재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신발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장면 참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실까 궁금한데 송 변호사 보기에는 10일 있을 영장 심사에서 결국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상황의 중대성 이 세 가지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텐데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재판부가 눈여겨볼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있어서 방조범의 수준을 넘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소명이 되는가.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지금 김 여사가 문제의 물건들을 정말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다툼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았다고 볼 만한 역시나 요소들이 충분히 소명되는가 이 부분을 볼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은 지금 김 여사가 본인의 주변 인물들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주가 조작 부분이 만약에 방조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영장 담당 판사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알선수재 부분에 있어서 물품이 정말로 전달됐는지에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기각될 수도 있는데 다만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에까지 나아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일 있을 영장 심사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가 준비한 1위 주제 공개합니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15 특사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과거 이 내용을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모습과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를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받습니까?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정 단장님. 오늘 SNS에요. 윤미향 의원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세요. 자, 소녀상이 차에 타고 있고요. 안전벨트까지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오후 4시 반에 앉아 있을게요. 그래서 지금 희망자동차 타고 가고 있어요. 이따 만나요. 4시 반에 정말 소녀상을 태우고 광화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윤미향 전 의원의 저 모습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면을 받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사면 시점이 왜 하필 8.15 광복절에 이런 사면을 하는 것인지 물론 뭐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많을 거지만 조국 전 대표 사면이라든가 윤미향 의원 전 의원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면할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여파가 상당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일본과의 관계 이것도 국민들이 보수 정부와 달리 상당히 지금 촉각을 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친중으로 갈 것인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상당히 도마에 올라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이 아킬레스건인 윤미향 전 의원을 8.15 때 사면을 한다. 저는 저런 지금 사진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좀 낯뜨거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사면을 받고 또 SNS에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하면서 국민을 조롱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면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관례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 왜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8.15 때 사면의 시점 이런 것들도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초기지만 힘이 너무 넘친다고 그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윤미향 전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욕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미애 의원도 감쌌어요. 이거는
이 윤미향 전 의원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올가미를 씌워 기소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미향 사면은 8.15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건 이완용을 친일 명단에서 빼자는 거다. 왜 하필이면 추석 특사도 있고 뭐 성탄절 특사도 있는데 하필이면 8.15 특사에서 윤미향 의원을 빼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윤석열 검찰이 잘못 기소해서 판결이 났다. 근데 사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낸 거지 않습니까?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소가 잘못됐다면 무죄가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얘기가 나오고 감싸는 발언들이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뭐 분명한 건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있다는 점이고요. 인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돌이켜서 수사 사건 전체 상황을 보면 실제 상당한 혐의 사실이 과장돼 있었고 기소된 내용도 실제 최종 인정된 사실보다 너무 광범위하고 폭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처럼 상당히 이 패륜적인 이런 이미지로 악마화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인정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피해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이 있고 그 또 피해 대상자가 위안부 할머니이기 때문에 발언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법무부 사면심사에서 사면 대상 명단을 선정할 때는 일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 여야의 명단이 공이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한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부분 뇌물,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아서 명단에 넣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그 결정을 했을 때 포함됐다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휴가에서 복귀를 했는데요.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뉴스톱10은 마치고요. 오늘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국민의힘 합동연설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한계 씨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